자, 이 작품은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쓴 장수산이라는 작품인데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장수산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미지와 이 장수산을 통해서 드러내는 화자의 태도를 공부하는 게 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한번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내용상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시가 마치 산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건 산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연과 행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. 자, 봅시다. 벌목정정 이랬더니 아람돌이 큰 소리 베어짐도 하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하이. 자, 고리 울러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부분까지 해석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냐면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맹아리 소리. 자, 그러니까 맹아리는 메아리가 되겠죠. 요 산에 나무 쓰러지는 소리와 이 메아리 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. 지금 화자는 어디 있냐면 깊은 산에 있는데 요 산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? 장수산이라는 산이 되겠죠. 그곳에서 지금 어떠해 정서가 고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차라리 뼈를 저리 우는데 눈과 밤이 조이보다 희고려. 이 부분이 이제 뭘 드러내는 거냐면 이 깊은 산이 지금 어떤 산이냐면 하얀 산이야. 하얀색은 이미지상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 있냐면 순수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뭘 드러내는 거냐면 순수함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자 그러면 지금은 보름이 됐겠죠. 보름은 가장 환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밤에 이고를 걸으니란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화자는 깊은 산 장수산에서 순수한 아름다운 이미지 속에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산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선경의 정서라고 볼 수 있고 그 장수산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는데 이 장수산은 처음에 어때? 고요하죠.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해? 순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어디까지? 이 부분까지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태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. 봅시다. 웃절 중에 6판에 6번 지고 6판에 6번 지고 뭐하고 있죠? 웃고 올라간 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길에서 6판에 6번을 졌는데 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달관적 지금 좀 잘못 써졌는데 예. 달관적 태도입니다. 달관. 다시 씁시다. 달관적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. 달관. 왜?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달관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조차리 늙은 사나이. 자, 이때 늙은 사나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? 여기 나와 있는 우절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나이가 남긴 냄새. 이 냄새가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웃음과 연결되는 걸로 다른 말로 고치면 달관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죠. 죽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라는 거죠. 즉 화자는 웃절 중에 6판 지고 6번 지고 올라가는 그 웃음을 뭐하고 싶다? 죽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배우겠다 이 말이죠. 배우겠다. 그러한 태도, 달관적 태도를 배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. 이 시름이라는 건 욕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자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만 견디겠다 이 말이죠. 차고 오롤이 슬픔도 꿈도 없이 어디서 장수산 이 겨울 한밤내를 뭐 하겠다라는 거지? 달관적 태도를 뭐 하겠다? 배우겠다. 즉 세속적인 시름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뭐 하겠다? 배우겠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으로서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바로 뭐가 담겨져 있냐면 후정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데 후정이 바로 뭐다? 달관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 좀 전에 이 장수산이라는 작품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했죠. 하나는 뭐죠? 이미지 중심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화자의 태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지는 어디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까지 해서 두 가지 이미지가 뭐가 있었습니까?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어느 부분을 통해서
고요함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, 두 번째는 뭐야? 순수하고 깨끗함의 정서가 있는 게 장수산의 이미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속에서 화자가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이 우절중, 은 누구라고 했죠? 늙은 사내라고 이야기했지. 그가 남긴 냄새는 뭐와 연결되는가? 이 웃음과 해당되는 뭐죠? 달관적 태도를 배우겠다. 이게 이 작품의 크게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되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작품인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예요. 꽃.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. 뭐가 있냐면 무의미한 존재가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. 이런 형태. 그래서 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명법이라고 하는데, 이 작품에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한번 실제로 작품을 보도록 하죠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이 몸짓이 바로 뭐냐면 무의미한 존재였다, 이런 뜻이에요. 왜?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었기 때문에.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명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랑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. 즉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?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 꼴이죠.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, 여기서 이 빛깔과 향기라는 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본질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, 아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 뭐라고 했죠? 명명이라고 했죠. 이 명명을 통해서 꽃이 된다라는 건 위에 있는 성격에 이거랑 똑같은 걸로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지?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죠.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본질을 이름을 불러주는 명명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?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될 수 있다. 근데 뒤에 되고 싶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화자는 이런 걸 지금 소망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뒤를 봅시다.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.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이 뭐가 되겠습니까? 그렇죠.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. 나는 너에게, 너는 나에게. 순서가 나는 너에게,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. 1번, 2번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확장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. 우리 모두로 확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확장. 우리는 모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. 이 눈짓은 뭐가 되겠습니까? 그렇죠.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무의미한 존재를 뭐를 통해서 명명,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뭘로 바뀌는?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건데, 무의미한 존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보면 하나의 몸짓에 해당되는 게 여기 해당되는 거고, 나머지 의미 있는 존재는 우리가 썼던 꽃이나 꽃, 그 다음에 뒤에 여기 해당되는 무엇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이 부분까지 관련된 문제를 풀고 요거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음 수업 시간에 연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드고가 썼던 무죽지랑가인데 이 작품은 향가 작품 중에서 몇 구체? 8구체예요. 좀 전에 공부했던 여러분들 좀 전에 공부했던 작품 창기파란 건 몇 구체라고 했죠? 그렇지, 19체라고 했지. 이 작품은 지금 8구체 향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도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지금 가을 무덤이라는 작품인데 얘도 봐봐요. 누이야, 네 파란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.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서리법이 쓰여 있는데 이 단어를 잘 봐야 돼. 파란 얼굴이라고 해놨단 말이야. 파랗다라는 건 심상상으로 본다면 시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차가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뭘 여기서 상징하는 거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. 죽은 누이한테 지금 뭐를? 술을 부어주고 싶다라는 건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 거냐면 죽은 누이를 뭐하고 있다? 그리워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시리도록 허연히 영하의 가을에, 현재 지금 영하의 가을입니다.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웬 잠을 그리 길게 자느냐. 이게 이제 뭐의 힌트가 되냐면 그 누이는 지금 뭐 했다? 죽었다라는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. 푸시마저 피해나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핏바란 단발머리로 누워있느냐.
계속 반복되고 있죠.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따지면 어떠한 정서? 그렇지. 그리움의 정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공부했던 모죽질환가에서도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는 형태가 나타나 있냐면 누이를 그리워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요. 껄끄러운 이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히는 이빨새로 어머니의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. 자,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러한, 즉 죽은 누이를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죠? 만난다라는 건데 실제로 만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리움 속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란한 빗줄기 속에서 그 뒤에 봅시다. 꾸정물 겨울을 건너뛸 때 왜라서 그리도 숟가락을 움켜쥐고 눈물보다 찔찔한 서름을 빨았더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건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과거 순간을 통해서 느끼는 화자의 뭐라고 볼 수 있죠? 그렇죠. 그리움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. 지금 누이는 죽어있다라고 했습니다.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네 파리한 얼굴에 파리한이라는 건 가냘픈 얼굴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네. 이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.